사소한 것들. 앤디 앤드루스 지음. 인생을 바꾸는 아주 작은 차이. 5월 10일 월요일. 추천사. 앤디 앤드루스의 컨설팅을 받고 난 첫해 페어웨이의 총 거래액은 54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2배가 되었다. 근데 현재 거래액은 그에 비해서도 57%나 더 늘어났다. 앤디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소한 것들에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입증한다. 책 머리에 지금부터 나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 독자들이 오랜 세월 당연하다고 간직해온 어떤 믿음을 완전히 엎어버리려 한다. 당신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을 아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개인적 혹은 직업적 차원의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을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흥미를 느끼는가? 우선 나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내 이름은 앤디 앤드루스고 나는 통찰자다. 아마 나는 독자가 난생 처음 만나는 전문적인 통찰자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 통찰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호칭임을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묘사하는 표현 중 이 단어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은 매혹적인 목소리를 타고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타고날 수도 있다. 또 수학이나 패션 혹은 강의에 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것을 통찰하는 재능을 타고난 나는 어떤 것을 통찰하는 재능을 타고난 통찰자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 만일 지금 나와 마주 앉아 있다면 당신이 뭐라고 할지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정말입니까? 뭔가를 통찰하는 게 직업이라고요? 에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잘 안다. 사실 나 역시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과연 내가 통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지 나는 오랫동안 의문스러웠다. 근데 이 통찰자의 재능은 내가 의식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인생의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나는 재미있는 것들만 통찰했다. 그랬던 때가 있다. 적어도 그것들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코미디언이었으니까. 그렇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했고 수많은 대학교 교정에서 공연을 했으며 이런저런 TV 토크쇼에 출연했고 케니 로저스니 셰어니 가스 브룩스 등 당대 쇼 비즈니스 업계의 스타들과 함께 순회 공연을 다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조한 리버스의 공연에서 서막을 담당했었다. 그것도 꼬박 2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바로 그 통찰자로서의 재능 덕분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것을 나도 똑같이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단어나 구절을 나도 똑같이 듣고 또 그 단어나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사한다. 근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거기서 나는 아주 조금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인지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머니께서 내게 하시던 말이 있다. 작대기 들고 장난치지 마라. 그러다가 눈 빠진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작대기를 가지고서 자기 눈알을 파낼 수는 없는데 작대기로 눈을 찌를 수는 있어도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작대기를 갖고 놀다가 눈이 빠지려면 작대기를 자기 콧구멍을 넣고 눈알을 뒤에서 툭툭 쳐서 밀어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아주 조금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인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아무튼 난 코미디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단지 웃기는 것 말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건 있다였다. 사실 코미디언으로 살면서 일상적인 여러 상황에서 웃음을 끄집어내려고 내가 동원했던 능력은 지금 내가 미묘한 차이들을 포착하기 위해 동원하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도 나는 주요 스포츠 구단, 대기업, 학부모,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와 미군을 고객으로 삼아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소설과 비소설 모두 아울러서 내가 쓴 책들 중 가장 많은 것이 중고등학교 교실이나 대학교 강의실에서 부교재로 쓰이고 있다. 역사, 영어, 일기, 미국 문학 등과 같은
과목의 수업에서 그렇다.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내 책에 관심을 가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지만 정작 깜짝 놀란 사람은 나다. 아마 나보다 더 많이 놀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민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매니저로 일했고 또 내 친구이기도 한 로버트 스미스의 도움을 받아 그 책들 및 그것이 활용되는 여러 교육과정과 관련한 한 가지 계획을 내렸다. 교육과 출판 분야의 표준과는 정반대쪽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그 결정이었다. 로버트와 나는 그런 가정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그럴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그 뒤에 우리는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을 교육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이런 행보는 우리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는 공교육의 산물이고 또한 아이들이 무언가를 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교사와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보조해줄 교재나 교구를 교사와 학교가 제공할 여유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교육자들은 2,500개가 넘는 곳에서 저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찾아내고 있다. 얼마나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서문 뻥이다. 서문은 없다. 빨리 보면 1장으로 넘어가라. 제목 숫자 1 혹은 하나.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가 저쪽 어딘가에서 당신이 나타나주길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 노래가 어떻게 전개되더라. 당신도 이 노래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1은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외로운 숫자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해리 닐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소재로 한 노래 한 곡을 작곡했다. 그가 이끌던 록밴드인 쓰리독 나이트는 이 곡을 녹음했고 이 곡은 엄청난 히트를 쳤다. 물론 1은 작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 하나라는 이 숫자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나 1초 1도 하나의 생각 하나 더 그럼 둘이 된다. 그런데 하나와 둘은 그 사이에 거대한 협곡이 놓여 있을 정도로 서로 다르다. 존 우든 감독이 지휘했던 UCLA의 남자 농구팀은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7번 연속 우승이란 대기록을 세웠다. 그렇다. 대단하다. UCLA 농구팀은 7번이나 연속해서 1등으로 시즌을 끝냈다. 근데 가만 그 기간 동안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UCLA 농구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팀은 어디일까? 당신은 그 가운데 한 팀이라도 알고 있는가? 가장 최근에 슈퍼볼 우승컵을 거머쥔 팀은 어디일까? 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정답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결승전에서 이 팀과 맞붙었다가 패배한 준우승 팀은 답이 금방 튀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축구의 구단이라고 해봐야 30개 남짓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준우승 팀의 이름조차 금방 기억해내지 못하다니.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순간이 올림픽 현장에서 탄생했다. 근데 그 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서 당신이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우선 당신이 기억하는 은메달리스트들을 꼽아봐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 것 같지는 없다. 나도 2명이면 모를까 3명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와 둘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 그럼 이번엔 하나의 아이디어를 놓고 생각해보자. 비행기, 페니실린, 에어컨, 컴퓨터.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을 바꾸어 놓은 수백만 건의 발명품이나 발견은 그저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사실 그 각각은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현실화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씨앗이자 열매였다. 삶을 바꾸는 데는 그저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이 필요할 뿐이다. 아무리 힘들고 거친 시대라 해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모자란다거나 혹은 탁월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로 시간이 정말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아이디어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며 하나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목격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고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줄 수 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위대한 아이디어는 모두 이미 다 나와버렸으니 이제 더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자. 인류는 오래전에 달을 사람에 보냈지만 그로부터 아주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가방에 바퀴를 단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멋진 아이디어가 당신이 자기 앞에 나타나주길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혹은 하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를 구성하는 작은 부스러기의 힘을 생각해라. 자기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돈이나 미래의 기회를 받으려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과연 의미 있는 큰 격차가 있을까? 물론 있겠지. 근데 그 격차는 과연 얼마나 클까?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에게 각각 제시되는 기회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차이는 올림픽 경기의 다양한 종목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넘칠 정도의 기회를 잡았다. 그는 은메달만 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수면은 금메달도 땄기 때문이다. 체조 선수 메리 루 레튼, 권투 선수 슈거레이 러네드, 피겨스케이팅 선수 미셸 콩과 패기 플레밍, 육상 선수 칼 루이스,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 마이크 에르지오니 등은 금메달을 따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존경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보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보상은 이어진다. 아닌 게 아니라 금메달리스트는 자기가 운동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는 것만으로 수만 달러씩 받는다. 근데 은메달리스트는 어떨까? 미안하게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이쯤에서 당신은 내게 태클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좋아요. 알았고요. 당신이 하는 뻔한 얘기는 다 알겠는데 도대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뭡니까? 좋다. 요지를 말하겠다. 근데 이 요지는 정말이지 단순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사람들은 이 요지를 포착하지 못한다. 큰 그림이라는 그럴싸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골머리를 앓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다. 1등과 2등 사이의 간극을 입증하려 할 때 요지는 1등과 2등이 각각 벌어지는 돈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증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1등을 하면 명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재정적인 보상이 주어짐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자, 만일 당신과 내가 비범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치자. 그러면 우리는 1등과 2등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실제로 유발하는 사소한 것들에서 인식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소한 것들은 놀랍게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혹은 심지어 몇 주 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 차이는 사소한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1과 2등의 가르는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록을 다투는 다수의 올림픽 경기 종목에서 1등과 10등의 차이는 10초 미만이다. 올림픽의 어느 경기에선가 마이클 펠프스는 0.01초 차이로 경쟁 선수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0.01초면 번개가 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벌새가 날개짓을 한번 하는데도 이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하는데도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말이다. 평균적인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어떤 특출한 선수가 발휘하는 어떤 특출한 기량은 해당 경기가 벌어지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펠프스가 펼쳤던 경기를 놓고 보자면 그를 우승자로 이끌어주었던 아주 작은 차이는 그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였던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어떤 차이를 통해 획득한 것이었다. 예컨대 그는 경기 당일 아침에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을 수도 있고 경기 일주일 전에 연습을 하면서 수영장 내에는 한 차례 더 왕복할 수도 있었으며 혹은 어디선가 5분의 휴식을 더 취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아니라면 혹시 어떤 생각이 그런 아주 작은 차이를 낳은 것은 아닌가? 어떤 생각이 그런 아주 작은 차이를 낳은 건 아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신체의 모든 활동과 동작은 뇌에서부터 시작된다. 펠프스가 경기 도중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생각 때문에 그의 기록이 0.02초 느려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출발 신호를 기다렸던 순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어떤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갈랐던 문제의 그 0.01초가 가능했던 건 아니었을까? 펠프스가 이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당시 그의 후원 업체였던 스피도는 그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펠프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처럼 그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줄을 서기 마련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100분의 1초라는 작은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낳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100분의 1초를 놓고 따지는 정말 사소한 이야기다. 제목 쇠못 몇 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확실히 처리해라. 지금 당장 따로 시간을 내서 잡아두지 않는다면 과연 나중에 그럴 기회가 올까?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은 흔히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져 온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투는 일은 특히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와 과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순하게 보자면 과거는 지금이 아닌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역사는 그 일을 소재로 해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 수많은 다양한 버전의 설명이 인터넷이나 역사책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와 역사를 대조하면 또렷이 드러난다. 어떤 사건을 재구성할 때 그 사건을 구성하는 사소한 부분들이 흔히 무시되거나 삭제되는 이유도 과거와 역사의 대조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 때문에 학생들이나 사회 전체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고는 한다. 이에 대한 고전적 사례로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거둔 승리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잠깐, 이건 당신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끊을 줄 알았다. 내가 알기로는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니 무슨 헛소리예요. 그렇다. 당신 말이 맞다. 나폴레옹이 그냥 무참하게 패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패배는 그가 대승을 거둔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의 전모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815년 2월 유럽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엘바 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은 그곳을 탈출했다. 우리가 지금 백일천하라고 부르는 역사의 한 드라마가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다. 그 기간 동안 유럽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나폴레옹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럼에도 했던 게 나폴레옹은 팔에 입성하자마자 유럽 대륙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면서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기 때문이다. 과거 나폴레옹 희화에 있던 장군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그에게 등을 돌렸다. 드제와 라는 각각 마렌고 전투와 아스페른 전투에서 전사했고 준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 이런 건 아무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다. 독립부대의 지휘관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는 자기가 군사 천재임을 확신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놀랍게도 처음 몇 달 동안에는 나폴레옹의 자평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러나 6월 18일에 나폴레옹 황제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그날 아침 해가 뜬 직후 나폴레옹은 전투 현장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던 로섬 농장의 임시 지휘소에서 휘하의 장군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근데 한 부하 적장인 웰링턴이 지형적으로 유리한 몽생장의 능선에 지느치고 있는 게 연료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코웃음을 쳤다. 웰링턴이 어디에서 싸울 것인지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질 가능성이 하나 조금도 없네. 그의 자신감은 충분히 일리 있어 보였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7만 2천 명의 군인과 246문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웰링턴의 군대에는 6만 7천 명의 군인과 156문의 대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그날 아침 회색 외투에 진홍색 조끼 차림으로 작은 회색 말을 타고 나섰다. 바지는 흰색이었고 부츠는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부대의 돌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 그는 미셀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대로 작전이 잘 수행되면 오늘 밤에는 브뤼셀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세. 그리고 나폴레옹은 온종일 웰링턴 군대를 향해 보병으로 파상 공격을 퍼부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네와 그의 기병 부대는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결정할 준비를 마쳤다. 이 부대는 나폴레옹의 전사들 중 가장 강하고 경험이 많으며 또한 가장 효율적인 전사 5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럽 최고의 명마들이 곧 펼쳐질 전투를 앞두고 긴장 속에서 발을 굴렸고 5천 개의 창은 석양에 번쩍거렸다. 나폴레옹은 돌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부대를 쓱 돌아보았다. 5천 개의 창으로 무장한 이 창기병 대열의 전 선두에는 삼각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이 용감한 기병 부대의 돌격으로 적은 대포를 버리고 뒤로 물러날 것임을 나폴레옹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적을 섬멸하리라. 그래, 이 전술이 먹힐 거야. 기병의 돌격 작전이 제대로 먹히기만 하면 타격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었으므로 나폴레옹으로서는 웰링턴의 병사들이 대포를 버리고 뒤로 물러서도록 밀어붙여야 했다. 이런 계산이 서있던 터라 그는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지 않고 거대한 단일 부대로 밀어붙일 셈이었다. 오후 4시 3분 프랑스군은 돌격을 개시했다. 포병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기병들은 공격진의 한가운데를 맡았다. 거대한 규모로
포진한 영국의 포병 부대를 향해 프랑스 기병들이 속보로 돌진하는 것과 때를 맞춰 영국 측 대포들은 수천 발의 포탄을 쏘았다. 대열에 선도했던 내가 검을 뽑아들고 돌격 신호를 내리자 5천 마리의 말들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 위세에 땅이 흔들렸다. 병사들은 적진으로 돌진하면서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질렀다. 황제 폐하 만세. 한편 웰링턴 장군 회하의 연대장이었던 코넬리우스 프레이저 현우는 현실에서 실현되는 최악의 악몽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먼지와 창검의 파도가 자기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우리를 쓸어버리려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폴레옹의 기병들은 두 줄로 바짝 붙어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이 비록 이쪽 대포의 정면에 있긴 했지만 프레이저는 자기 포병들이 그 기병들을 향해 과연 몇 번이나 대포를 쓸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대포가 발사되자 돌격하던 말들은 찢기고 고꾸라졌으며 기병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래도 프랑스 기병의 돌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순간에 나팔 소리가 울렸고 돌격하는 기병대의 5천 개의 창이 아래를 향했다. 그 모습은 마치 끝이 날카로운 파상투에 같았다. 또 한 차례 포탄세가 돌격하는 기병대를 덮쳤다. 언덕 위에 있던 영국군의 모든 총과 모든 대포가 불을 뿜었지만 프랑스 기병 분대의 돌격을 저지하지 못했다. 영국 포병들은 다시 한 차례 더 포탄을 날렸지만 이미 프랑스 기병과 말들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5분도 지나지 않아 내는 영국군 포병들이 대포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포병과 벌인 합동작전은 영국을 밀어내면서 그들의 대포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공이었다. 내와 그의 기병 부대는 영국군을 밀어붙여 대포에서 떨궈냈고 그 뒤에서 포병들이 영국군의 대포를 포획했다. 이렇게 나폴레옹 워털루에서 웰링턴이 지휘하던 영국군을 격파한 것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승리다.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고 지나는 사소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시 프랑스군이 무시해버렸던 그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나폴레옹과 역사의 운명은 역전이 되고 말았다. 정말 사소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처절한 패배로 바꾸어 놓아서 결국 그의 패권과 명성은 끝장났을 뿐만 아니라 워털루라는 단어는 파국의 징벌이란 역사적 얼비를 띠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군이나 영국군 모두 포병은 전장식 대포를 썼다. 이 대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1톤이 넘었으며 포신 네모에 구멍을 뚫은 좁은 점화구에 도화선이나 작은 불꽃을 놓아서 포를 발사했다. 당시엔 아군이 적의 대포를 포획하면 점화구 속에 대가리가 없는 쇠못 여러 개를 쑤서 박아서 그것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전통이었다. 대가리가 없는 쇠못 여러 개를 쑤셔 박아서 근데 그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보병 여러 명이 쇠못을 담아둔 통을 따라 찾아다니며 고함을 질렀댔다. 못통이 어딨나? 못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 외침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들은 쇠못을 구하지 못했다. 앞서 설명했던 나폴레옹은 웰링턴 부대를 격파했다. 그는 영국군을 제압했고 그들이 쓰던 대포도 포획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물러났던 영국군이 전열을 재정비했고 그 뒤로 여러 시간 동안 양국 부대 사이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영국군의 한 단위 부대가 자기들의 대포를 되찾았고 또 다른 단위 부대들 역시 그들의 대포를 다시 손에 넣었다. 당연히 못쓰게 만들어져 있어야 했던 영국군의 대포는 멀쩡했고 이 대포들이 프랑스군을 향해 불을 뿜으며 프랑스군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고 말았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자면 나폴레옹은 이때 높은 지대에서 말에서 내려서 두 팔로 뒷짐을 진 채 전투 현장을 망연히 지켜보면서 서 있었다. 그로서는 웰링턴의 군대를 한 차례 제압했던 자기 부하들이 포탄 세계 세례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쇠못, 그렇다. 겨우 약간의 쇠못이었다. 그것만 있었어도 영국군의 대포를 못쓰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규모의 병력과 무기가 거대하게 맞붙은 전투 현장에서 그것은 정말 사소한 요소였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군이 그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도 역사는 그날의 전투를 프랑스군의 승리로 또 웰링턴의 워털루를 파국의 징벌로 기록했을 것이다. 단순함과 치명적인 심각함이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니 오늘 우리가 나폴레옹의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은 너무나 뜻밖이다. 7만 2천 명의 프랑스군이 얼마나 잘 무장했고 또 얼마나 보고 상태가 좋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척 사소하고 그래서 무심코 감가해버린 아주 작은 실수가 그토록 엄청난 결말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정말
정말이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다. 그날 전투 현장에 그들에게 총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검과 창, 대포도 있었다. 하지만 쇠못 몇 개는 그들에게 없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 나폴레옹과 웰링턴, 워털러 전투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전투는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두 나라가 맞붙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몇 개의 쇠못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제목, 화를 내는 것.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이 취할 행동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언제나. 그다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에 있는 캐니언스 학교가 캐니언스 학군이 최첨단 시설의 고등학교를 새로 지었다. 드레이퍼 마을의 코네 캐니언 고등학교였다. 학교 교육위원회는 이 학교에 다닐 미래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새 학교의 마스코트를 결정하는 우편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쿠거를 선택했다. 쿠거는 북미 지역 사람들이 퓨마를 가리키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학생들은 심지어 응원가를 부를 때조차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쿠거가 멋지게 들린다는데 의견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쿠거다. 쿠거스, 코네디언 쿠거, 코네 캐니언 쿠거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마스코트는 뜻밖이거나 충격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한동안 쿠거는 유타의 마스코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타에서 네 번째 일자리가 많았던 프로버 소재의 브링검령 대학교도 1924년에 쿠거를 마스코트로 선정했고 그때 이후로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쿠거는 자부심 그 자체였다. 브리검령 대학교는 학문 및 철학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체육 프로그램도 최상급이라 5개 종목에서 전국 우승을 10번이나 차지했는데 1984년 미식축구 전국대회 우승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쿠거를 마스코트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 이유도 충분히 타당했다. 쿠거는 실제로 유타의 여러 협곡에 서식하는 동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42평방킬로미터의 오지가 연방정부 토지관리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지구의 공식 명칭도 쿠거 캐니언 황문시다. 이 모든 점을 놓고 볼 때 쿠거를 그 신설 고등학교의 마스코트로 삼겠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위원회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결국 위원장은 쿠거를 마스코트로 선정할 수 없다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다. 아니 왜 그럴까?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쿠거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느낌을 담고 있어서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심인가? 말도 안 돼. 요즘에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타인으로부터 대단히 위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언론 매체의 이런저런 플랫폼을 이용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상식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굳이 주장할 생각이 없고 귀찮고 지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별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보통 사람은 활용할 일이 전혀 없는 언론 매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심지어 오랜 세월에 걸쳐 상식과 가치관을 검증받은 지도자들이 어떤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합의 때문에 공격받았다고 혹은 장차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들은 온갖 위험과 요구를 하고 나선다. 내가 믿는 것은 당신 혹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믿는 것만큼이나 타당해.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들의 온갖 시끄러운 요구를 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TV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자기가 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한다. 정말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한 터무니없는 행동에 흔히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과 예산 지원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고 초지일관 이들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흥미롭다. 그러나 적어도 책임감을 가진 부모들로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다. 우리 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아이러니가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TV에 나오는 어른들이 자기가 한 터무니없는 행동 덕분에 재정적 보상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본 우리 아이들은 만일 자기가 TV에 나온 그 어른들처럼 행동했다가는 처벌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떠올릴 테니 말이다. 슬프게도 지금 현실에서는 오히려 현명한 목소리들이 하찮은 목소리로 취급받는다.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때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바보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 제멋대로 내지르는 목소리들이 횡행하도록 허용한다.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잘못된 믿음이 놓여있다. 진실은 각각의 개인이 그 순간에 어떤 느낌에 사로잡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고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라는 잘못된 믿음 말이다. 관용을 모르는 편협한 사람들이 끔찍하게도 많이 생겨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상대주의 및 이것에 따른 절대적 관용을 주장하고 또 용인하는 문화적 흐름이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편협한 사람은 쉽게 기분이 상하고 또 기분이 상한 사람은 매우 화를 낸다. 부대 역시 그들의 대포를 다시 손에 넣었다. 당연히 못쓰게 만들어져 있던 뭐야? 이런 현상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 문제다. 화가 난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화를 먹고 점점 더 많은 화를 내는데 이런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전체 시민 집단 속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시민으로 꼽힌다. 화가 난 사람은 훌륭한 직원이 될 수 없다. 화가 난 사람은 훌륭한 고용주가 될 수도 없다. 화가 난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지도 않고 학생들의 기운을 북돋우지도 않는다. 화가 난 의사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화가 나는 법률 집행자는 흥분해서 권력을 남용한다. 화가 나는 운동선수는 반칙을 많이 저질러서 팀 전체를 불리하게 만든다. 어떤 사회가 있다고 치자 이 사회 안에는 분노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 각 집단의 구성원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집단은 붕괴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진 분노의 무게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입는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화를 내는 것만큼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다. 아마도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나비 효과를 촉발한다. 하지만 공격적인 영향력의 원인이 되는 이 나비의 사악한 날개는 보행치사칠의 날개만큼이나 큰 게 분명하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령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해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고도 또 정신 차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3부에 걸쳐 화내기를 철저하게 해보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원한다면 이 내용을 당신 가족에게 큰 소리로 읽어줘도 된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멈추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이해하고 또 서로에 대한 성실함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화내는 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화내기. 자, 제목 화내기 1부 제1부.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되는 행동은 없다.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간단하다. 굳이 쉽다고 할 것조차 없다. 그냥 간단한 일이니까. 게다가 이 선택을 우리는 언제나 자기 통제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를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한을 품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어슬렁거리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정력을 낭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찾아온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는가 하면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깨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는 선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반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장하거나 한바탕 웃고 넘어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거나 또 주변에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던 일을 꿋꿋하게 계속 밀고 나가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이 한 선택이나 행동이 자기의 선택이나 행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화내기 제2부. 어떤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은 당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믿는 것만큼이나 어떤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은 당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믿는 것만큼이나 타당하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 말의 뜻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유치하며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쉽게 반박할 수 있다. 누구나 나름의 자기 주장을 할 권리는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권리는 없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끼리까지 당연히 그 어리석은 내용을 인정 혹은 존경하거나 또는 돈을 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나무도 감정을 가진다고 또 더 나아가 나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춤을 춘다고 믿을 수도 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당신의 이런 믿음은 100번 틀린 것이다. 나무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믿고 싶다면 당신은 믿어도 된다. 그건 아무도 문제도 되지 않는다. 당신이 그러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만일 당신이 이런 믿음을 근거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주장한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껄끄러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상황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자. 당신은 나무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인구의 10%에게 설득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90%는 자기 소유의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목재 가구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벌목 회사들은 모두 나무를 한 그루라도 베어내려면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 이런 종류의 발상이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은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보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자 한다. 미국인의 다수는 오로지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해몽해 놓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 역시 대부분 이성적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심지어 나무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 다수는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 역시 이성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도 또한 매우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른바 나무 대화론자를 포함해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속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행동과 신중한 반응을 기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위험한 허구를 문화적으로 용인하고 만다. 그 위험한 허구란 바로 나무 대화론자들의 감정적인 믿음은 이성적인 다수의 원리적인 믿음만큼이나 사회에 그리고 또 국가에 유익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실수다. 왜냐하면 두 개의 믿음 속에는 상대적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제 현재에서 아무 근거 없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된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비극적이게도 바로 이것이 이성적이고 생산적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할 지도력을 어리석은 소규모 집단에 터무니없이 넘겨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지궁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을 그 바보들에게 부여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생산적일 수도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모든 피해를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자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될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협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비극을 초래할 고난을 부여한 이는 바로 이성적이지만 책임을 방기한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잘못됐다는 것을 자신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결정과 행동들이 용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협한 사람들에게 조작의 길로 나아가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탓이다. 화내기 제3부 화를 낼 때는 어떤 느낌이 하나 생산된다. 그저 하나의 느낌일 뿐 이것은 감정적 혼란이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보다 힘이 더 센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늘 명심해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이 취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 혹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은 17명의 직원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5만 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줄 정책 변화를 단행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선택해서 숭배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건국 이념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줄곧 제한받아왔다. 누군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불쾌하거나 화가 날 수 있고, 그러니 그들의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말도 매우 조심해서 가려 써야 한다.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수가 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한 채, 혹은 자기가 한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체포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바짝 긴장해야 한다고 할 경우, 이와 관련해서 가장 고약한 건 무엇일 것 같은가? 그 누구도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공격적으로 들릴 그 커다란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다. 감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총체적인 사회적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이다. 이것은 이미 한 세대의 전망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허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법률이나 여러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보호받게끔 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든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 외에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맹세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만 신경을 쓴다. 이것이 핵심적인 진실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간 이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만일 지금까지 이 진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당신은 이제는, 곧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걸 이해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선택하는 삶을 창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건 그저 단순한 하나의 팩트일 뿐이니 복잡할 것도 없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체계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해보자.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누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경제와 인간관계는 오직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만,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놀라운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따져보더라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좋은 일들 가운데 당신이 느낀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당신이 누렸던 그 모든 좋은 일들은 오로지 당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로 일어났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을 좋아했던 모든 소년 혹은 소녀, 당신이 실제로 잘못했던 아니었던 간에 일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어준 모든 선생님, 그리고 잘했어, 네가 팀워크를 살렸어 라고 칭찬했던 모든 운동부 감독, 이 사람들은 당신이 느꼈던 감정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당신이 10대 청소년이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 운동부에 속해 있었다. 근데 팀 동료들이 경기를 하면 네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당신이 경기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가? 부모님은 당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당신에게 느슨하게 적용했던 적이 있는가? 특히나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또한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C학점을 받으면 당신 기분이 나빠질 것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당신에게 A학점을 준 적이 있는가? 자, 이제는 성인이 된 뒤를 생각해보자. 모든 것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봤던 취업 면접을 떠올려 보아라. 면접관으로부터 우리가 당신을 채용하면 당신은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물론 없을 것이다. 입학과 취직 그리고 도전의 기회 및 경제적 보상은 모두 당신의 육체가 움직인 덕분에 주어진 결과다. 잘된 것도 그 결과고 못된 것도 그 결과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졌다.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선택과 결정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당신은 기분이 상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행위를 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화내는 쪽을 고를 수도 있는가 하면 쾌활해지는 쪽을 고를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한 결과나 예전에 달라진 당신의 모습 혹은 그런 변화 속에서 당신이 성취한 것을 면밀하게 살피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다. 그러나 쌓이고 또 키운 화는 정말이지 원자폭탄처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화는 이렇게 무섭다. 이런 화가 초래하는 피해는
처음 당신이 생각했던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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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제목 왜라는 한 글자의 질문. 어떻게와 왜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묻기 위해 배우는 첫 번째 질문들 중에 하나다. 어른 입장에선 아이에게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애원하는 첫 번째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어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그 질문을 부모에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에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그 질문은 바로 왜다. 자, 정말 짧고 단순한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한 글자의 질문을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자주 회피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힘의 실체는 이미 여러 세대 전에 소멸되었고, 오늘날에는 왜를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가진 미개척 상태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래전 방영된 TV 시트콤 중에서 베버리 힐즈라는 것이 있다. 1962년에 처음 방송되었고 1993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 시트콤에서는 가난한 시골 오지에서 어쩌다 엄청난 규모의 유전을 발견하고서 벼락부자가 되어 캘리포니아의 베버리 힐스로 이사하는 크럼펫 가족이 등장한다. 이 가족이 이사한 집은 거대한 저택이었고 이 저택의 중앙에 있는 방에는 당구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근데 이 식구들 중에는 당구대라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터라 이 당구대를 놓고서 온갖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졌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가족이 당구대를 식탁 삼아 식사를 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 그릇을 밀어 전달하는 도구로 큐대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 가족은 큐대를 접시 밀대라고 불렀다. 나는 그 시트콤을 정기적으로 보지 않아서 나중에 이 가족이 당구대의 원래 용도를 알아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요긴하게 잘 썼고 설령 나중까지 그 본래의 용도가 뭔지 몰랐다 해도 그들은 당구대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필요에 맞게 쓰면서 행복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당구대가 가진 잠재적 활용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물건을 한층 더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똑같은 말을 당구대가 아니라 왜라는 짧은 단어에도 할 수 있다. 이 한 글자짜리 단어와 관련된 비밀에 접근하는 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온전하게 이해하면 당신은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한층 더 왕성한 활력을 가질 것이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엄청나게 귀중한 기회를 줄 수 있다. 제목 첫 번째 접근 방향. 왜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접근 방향은 언제다.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하고 질문하고 또 여러 방식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매달려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사용하면서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심각한 분투와 노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보다 진지한 질문들이나 다양한 선택지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각각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이미 성공한 기업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뭔가를 탐색하는 작업은 이미 끝나고 없었다. 어떤 특정한 점에서 보자면 그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몰입과 흥분의 강도가 뚜렷하게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다시 한번 더 열정에 불을 붙여 회사의 성장률을 1년 만에 2배로 올려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론과 철학에 대한 기대나 희망 또한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나는 그 답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 모든 것은 언제의 문제였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음을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질문 우리는 언제 왜라고 묻는가? 대답 우리는 해답을 모를 때 왜라고 묻는다. 사례 이것은 왜 작동하지 않을까? 자, 이 지역에서는 왜 우리의 경쟁력이 먹히지 않을까? 이번 4분기에서는 왜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았을까? 질문, 우리는 언제 왜라고 묻는 것을 중단하는가? 대답,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을 때 우리는 왜라고 묻는 것을 중단한다. 사례,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제품에 대한 강조점을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
우리는 늘 하던 고객 사원 행사를 7월에는 하지는 않았다. 자,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는가? 이젠 정말 큰 문제를 제시하겠다. 질문: 우리가 좀처럼 왜라고 묻지 않은 시점은 언제인가? 대답: 모든 것이 멋지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좀처럼 왜라고 묻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겠다. 어떤 일이 말썽 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 고장이 나거나 말썽이 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유를 묻고 해답을 발견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일이 다시 다 잘 돌아가게끔 잘 돌아가게 되면 손을 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어떤 것을 배울 최상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활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바로 그 시점에 왜라고 물으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진술: 우리는 북동부 지역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3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질문: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증가세가 지속될까? 왜 북동부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관련 도표들을 보았는가? 왜 고객들의 구매 행동은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까? 왜 고객들은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번에 구입할까? 만일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만 왜라고 묻는다고 치자. 이런 식이라면 잘해야 기껏 원점으로만 회귀할 뿐이다. 또 일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기름처럼 성장을 가속하게 해준다. 두 번째, 제목: 두 번째 접근 방향. 왜의 비밀을 푸는 두 번째 접근 방향은 첫 번째 접근 방향의 당연한 결과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것이면서 또 조금 다르기만 할 뿐이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갈 단서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본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슨 일이 주어지든 언제나 그걸 망쳐놓을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충분한 양보다 언제나 더 많은 수면을 취하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을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이들은 늘 꼴찌 무리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은 잠을 자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라고 부르자. 소문자 Z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좋아하는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대문자 D로 표시하자. 이들은 끈기가 있고 신뢰도가 높다. 또한 늘 시간을 잘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낸다. 우리는 이들을 그래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위치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의미 있는 다른 모든 면의 먹이사슬에서 Z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을 잘 벌어서 가족을 잘 걷어먹이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 이들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낼 수밖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자. D는 우상향으로 이동해서 위치한다. 근데 다음 그래프의 대문자 T도 보이는가? D 단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문제가 닥치든 간에 T는 해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남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근데 잠깐, 대문자 L 집단도 있다. 이들은 T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게다가 공동체 안에서 행사하는 영향력도 더 크다. 왜 그럴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 이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으며 또 앞장서서 지도할 수도 있다. 이들은 책임성을 바탕으로 성공의 길을 달리고, 또한 자신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D와 T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D와 T 사이보다 L과 T 사이가 좀 더 많이 넓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L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 때문은 아닌가 싶다. 자, 그런데 L에서 다시 오른쪽 위로 이동하면 훨씬 더 높은 지점에 대문자 H 집단이 자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나 영향력 면에서 봤을 때 L에서 H까지의 거리는 한층 더 멀다. 이 집단에 속한 전형적인 사람을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이들은 돈이 많다.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 H는 다른 모든 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멋지다. 이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를 보다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한다. 당신으로서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옳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체를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래프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H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 H는 특정한 원리들에 입각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체를 여러 지역에 계속 세울 수 있다. 자동차 대리점 10곳, 식당 15곳, 편의점 20곳. 이들은 아주 많은 지역에 사업체를 세운다. 이들은 늘 다른 L을 포착하고 L로 하여금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는 가운데 많은 D 및 상당수의 T와 협력해서 일들이 잘 돌아가게끔 한다. 그타 H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그들은 대문자 W다. 그래프상에선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 다른 집단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그래프를 앞에 쭉 펼쳐놓았을 때 이들은 천장에 붙어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개 W는 지붕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농담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친구들조차 대개는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지금까지 내가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하는 일은 대개 여러 개고 그 사업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가 줄곧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라면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W가 그렇듯 이 사람은 실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맨 처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로까지 일어섰는데 처음에는 일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일을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성공했다. 그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그 지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경험 많은 L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자 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또 다른 애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 시기에 어느 시점에 미래의 W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학습에 전념했다.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 원리들을 공부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의 한계를 밀어 올리는데 그 시간을 몽땅 바쳤다. 가족들과 친구들 눈에는 그가 마치 강박관념에 시달린 것처럼 보였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그 시점에 그는 자기가 강박적으로 집착한다는 사실을 자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집착한 것은 돈이나 자동차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일이나 사업 자체도 아니었다. 그는 인생에서 작용하는 여러 원리와 그것들의 적용 방법을 이해하겠다는 열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또 자기 친구들인 D와 T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고 또한 여러 명의 애를 개인적으로 직접 지도하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가 L 집단에서 H 집단으로 바뀐 시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줄일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조차도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여러 원리의 모든 측면을 모든 각도에서 끊임없이 살피고 공부했다. 그 무렵에 그는 단단한 H였고 여러 원리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그의 시도에 그의 아내와 10대 아이들도 기꺼이 함께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는 깔깔거리는 웃음과 온갖 질문들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충돌을 유발하는 이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대화는 툭하면 여러 시간 동안 이어지곤 했다. 어느 날엔가 이 사람은 또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더 올렸다. 그에게 돈은 더 필요 없었고 또 해야 할 일이 부족하지도 않았지만 2년 안에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할 잠재력 있는 사업을 포착한 것이다. 가족의 축복과 참여 속에 이 사업체는 시작되었고 사업체는 시작과 동시에 금방 성공을 거두었다. 이 사람은 아내 이외에는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 사업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곧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비밀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L에서 H로 바뀌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W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이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름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의 친구들 대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는 갖고 있는 사업체만 해도 30개가 넘고 이 사업체들은 대부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또 모두가 독립적으로 성공의 여정을 밟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가구 공장을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코코넛 농장을 가지고 있다. 망해가는 인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한 다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기도 했고 남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유아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염소 농장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염소 고기가 단백질 함량
함량이 높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고기 가운데 이른바 시장 출하 연령이 가장 낮은 고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는 이런 사실을 훤히 깨고 있다. 그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업체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1년에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 번은 이 숫자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 내가 직접 본 적도 있다. 8개의 사업체라고 생각했더니 9개일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어쩌면 7개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니 당연한 얘기겠지만 언론 매체들은 그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갖가지 방송국의 온갖 토크쇼 프로그램이 그를 섭외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엮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누군가 그가 거둔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해준다. 인터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자신에게 직접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서 이렇게 대답한다.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상식이에요. 물론 원리라는 게 상식에 가장 가치 있는 형식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상식은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껄껄 웃은 뒤에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상식을 가져다 쓰는 대가로 한 푼이라도 돈을 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가 비밀을 밝히는 것을 들었다. 그 비밀은 누구는 W가 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 즉 모든 것이었다. 언제가 한 숙녀가 그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그 질문이 그를 활짝 열어 젖혔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안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신사인데다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묻는 사람에게만 대답을 해준다. 그 숙녀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당신이 여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무척 좋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그 모든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것 이상의 무언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다. 그가 하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었다. 내 얘기는 1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그다지 복잡한 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쑥스럽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말을 이어갔다. 모두 좋은 질문들이고 이런 질문을 해줘서 나는 기쁩니다. 근데 내가 한 모든 것은 사실 특정한 질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내가 아는 모든 것에 적용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왜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찾아낸 대답들이 내 인생과 사업을 지금처럼 바꿔놓았습니다. 혹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원리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하지만 나는 어떨까요? 나는 그 원리들이 작동하는 이유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둘러보고는 다시 한 번 더 어깨를 으쓱했다. 이게 내 대답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특정한 원리가 작동하는 이유를 알고 나면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여러분은 그 이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속한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는